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무기로 교역국을 길들이려 하는 가운데 상대국의 관세 보복이 세계 경제 공황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1929년에 경제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저자 린다 유.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연구원이자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다. 무엇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 대통령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 중 금융만큼 역사를 하찮게 취급하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믿을 수 없이 경이로운 세계를 이해할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기억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져서 원시적인 피난처로만 취급된다. 1929년의 대폭락 이후로 약 한 세기에 가까운 시기는 그 이전의 세기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시기에 우리는 다수의 금융위기가 국가, 지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책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더 그레이트 크래시즈는 그러한 대폭락 가운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10개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마다 교훈이 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경제학에는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또 다른 금융위기는 일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전체 8장에 걸쳐 미래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금융 폭락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의 대폭락들을 분석할 것이다. 지금부터 살펴볼 대폭락 사건들은 저마다 특별한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모두 도치감, 신뢰성 및 그 여파로 이루어진 특별한 단계를 거친다. 때로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도치감 혹은 과열이 사람들을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믿고서 투자하게 한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도치감과 신뢰성, 이 두 가지 단계가 그 여파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빠른 회복과 장기 침체의 차이를 의미한다. 각각의 장에서는 과거의 정부 혹은 각급 기관들이 이 두 단계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은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해 최선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이고 최악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얻은 교훈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1930년대 대공황, 자본주의 대폭락의 시작. 1929년의 대폭락과 그 결과로 나타난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역사를 통틀어 금융위기 연대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어렵게 얻은 교훈 중 일부는 이후에 발생한 폭락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곳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되었고 호황을 누렸다. 전화 및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확장, 광범 위한 전력 보급,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같은 혁신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다. 주식만큼 과열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광란의 20년대로 알려진 1921년 8월부터 1929년 9월까지 경기가 확장되던 시기에 미국의 우량주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이하 다우 지수는 6배나 상승했다. 사람들은 도치감에 들떴고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927년 초부터 1929년 9월까지 주식의 시장 가치는 약 3배나 상승했다. 그러나 호황이 지속될 수는 없었고 한 달이 지나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폭락이었다. 위대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상승하리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대폭락 후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해 이전의 최고점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10,000,000에 달하는 재산 오늘날의 가치로 약 1억 7천만 달러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잃었다. 피셔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만 믿었던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처형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고 처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 1927년 경제는 완만한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경제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생산은 감소했으며 디플레이션으로 알려진 물가 하락이 발생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이러한 주식시장 호황을
우려해 1928년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 금리 인상이 차입 비용을 상승시켜 경제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훗날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1929년 10월 28일 다우 지수가 13% 가까이 하락해 10% 하락을 의미하는 조정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검은 화요일에는 다우 지수가 또다시 12% 하락해 약세 장베어 마커 주식 가격이 20% 하락하는 시장에 진입했다. 불과 2주 만에 다우 지수는 거의 50%나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뒤이은 대공황을 맞이해 주식시장은 몇 년에 걸쳐 계속 하락하며 1932년 여름 최저점에 도달했다. 다우 지수는 최저점에서 41.21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전에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89%나 하락한 것이었다. 이 지수는 20년이 지난 195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대공황 이전의 최고점을 회복했다. 대공황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이 파산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급상승하는 시기에는 가계의 자산이 증가해 지출이 확대된다. 사람들은 주식 실적이 좋을 때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 주택 구매를 포함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맨해튼의 주택시장은 뉴욕의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상관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하락할 때 위험한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급변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가게나 기업은 예전 같으면 추진했을 법한 위험한 투자를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는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은행과 대출기관이 곤경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1929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연체가 은행 파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놀랍게도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은행 중 약 3분의 1이 파산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노후를 대비해 평생 저축했던 돈을 잃었다. 미국 경제는 29%나 위축되었다. 물가는 약 25% 하락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 미국 노동 인구의 약 4분의 1이 실업 상태였고 많은 사람이 절망에 처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퓰리처상 수상작 분노의 포도에 통렬하게 묘사되어 있다.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 대공황에 책임을 져야 할 탐욕스러운 놈들에게 치욕의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다. 그러나 1932년 2월이 되어서야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현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양적 완화 조치는 제조업 생산과 상품 가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는 디플레이션이 잡힌 것으로 보였고 연준은 불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경기 부양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 정책을 늦게 추진하고 조기에 중단한 것이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또 다른 위대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공동 연구자 안나 제이콥슨 슈워츠가 1963년에 출간한 획기적인 저작 미국의 통화사 1867에서 1960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들은 이 책에서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통화 공급이 3분의 1만큼 줄어든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제활동의 연료가 되어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식시장과 경제 모두 위기에 처했지만 연준은 통화 지원 정책을 뒤늦게 추진했고 너무 이르게 철회했다. 불황 속의 불황, 더블 딥의 등장. 1933년 3월에는 경제가 바닥을 쳤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자 추락하는 경제에 제동이 걸렸다. 1933년 3월 4일 토요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에 걸친 뱅크런에 맞서 싸워야 했다. 다음 날 루스벨트는 은행 휴무를 선언하고 은행 시스템 전체와 주식시장을 폐쇄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난 3월 9일 연방의회는 긴급은행법 193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완전한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3월 12일 일요일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노변담화에서 건전한 은행만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침대 밑에 감추는 것보다 다시 문을 연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미국 국민은 그를 믿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기보다는 예금을 하려고 줄을 섰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3월 15일 주식시장은
하루 동안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날은 대공황의 전환점이 되었다. 루스벨트는 전임자인 허버트 후보가 3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불과 며칠 만에 해냈다. 어떻게 해냈냐고? 법안에 의해 뒷받침된 전례 없는 은행 휴무와 노변 담화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빙 피셔는 1929년에 대폭락 시기에 겪었던 불운에도 어쩌면 그 때문에 유력한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을 개발했다. 기업과 가게가 부채를 상환하고 디레버리징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폭락 이후에 발생한다. 금융 폭락 이후 유가증권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 결과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보유한 유가증권과 원자재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러한 대출 기관은 담보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니 기업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유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가격과는 무관하게 염가에 매도하게 된다. 가게도 부채 상환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어서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또 다른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기업들은 줄지어 파산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면서 차입을 할 수 없거나 뒤로 미룬다. 따라서 가격은 더욱 하락한다. 가격 하락은 앞으로 상품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미루게 한다. 결국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또한 은행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한다. 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 것이고 이는 뱅크런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공황 시기에 두드러졌다. 1930년대의 붕괴 이전에는 예금보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니 은행들은 또다시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또다시 보유 자산을 염가에 매도하게 된다. 디레버리징이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역학이 부채, 디플레이션 순환을 추진하는데 이런 순환은 경제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세계적인 디플레이션도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미국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통화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금에 고정되는 고정환율 제도라 할 근본 이자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었다. 1931년 5월 오스트리아 당국은 투기꾼들이 실링화를 매도한 이후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을 중단했다. 실링화와 금의 동등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투기꾼들이 파운드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도 매도하면서 이런 개입 중단 조치는 확산했다. 1931년 9월 영국이 근본 이자에서 이탈하자 해외의 투자자들은 미국도 근본 이자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보유한 달러와 자산을 금으로 태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투기꾼들은 미국 당국이 금 1트로이 온스당 20.67달러에 방어할 것으로 믿지 않고 달러화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1933년 3월 미국은 금 1트로이 온스당 35달러라는 새로운 태환 비율을 확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본 이자에서 이탈했다. 이제 투기꾼들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금 블록 국가로 눈길을 돌렸다. 이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매도하는 투기꾼들의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확대했다. 금 블록 국가들은 1936년에 자국 통화를 금으로 태환하는 것을 중단했다. 따라서 근본 이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불황기에 디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1937에서 1938년에 미국은 불황 속의 불황이라고 알려진 더블 딥이라는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당시 GDP가 10% 하락하고 실업률은 20%로 상승했다. 정책 이반자들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지만 그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통화 지원 정책을 조기에 중단해서 발생한 일이기도 했다. 1930년대 전반에 걸쳐 경제는 부채 디플레이션 순환에 갇혀 있었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이 되어서야 종식되었다. 1929년의 대폭락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장기간 이어져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에 있다. 이상으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었습니다.